중국과 같은 거대한 땅덩어리가 사라진다면 전 세계 기후도 분명히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형에 따라서 기류라든지 해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지금처럼 폭염이 심해지진 않는 어떤 해양성, 하와이 같은 당연히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많이 줄어들겠죠. 캘리포니아 같은 날씨.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에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백민입니다. 10년 정도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라는 곳에서 북극과 남극을 오가며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중국은 봄철 3월, 4월 항상 모래폭풍이 어느 정도 들이닥치는데요. 올해 중국이 심각하게 폭염이 지속이 되면서 땅속에 있는 수증기들이 다 날아가 버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조해진 상태에서 7월에는 이런 어떤 모래폭풍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7월에 거대한 모래폭풍이 중국 북부 지역을 덮쳐가지고 심각한 피해를 줬던 적도 있고요.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맨홀 뚜껑에다가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해 먹는다든지. 올해 폭염은 유달리도 중국에서도 많은 피해를 주고, 또 이제 남쪽 지방에는 중국의 북부 지방하고는 달리 또 심각한 홍수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폭염이 지속돼서 건조하고 불안정한 대기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기류가 바뀌어서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강력한 어떤 구름덩어리가 형성되면서 때 아닌 시기에 우박도 쏟아지고 굉장히 집중호우가 크게 발생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에 대해서 왜 천재지변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냐라고 물으시면, 원래부터가 중국은 기후 위기가 심화되기 전부터 천재지변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조금 풀어보면 큰 대륙의 서쪽은 대부분 날씨가 좋습니다. 기후가 온화하고요, 서늘하고 좀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날씨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좋은 국가에 속했습니다. 물론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지만, 또 하나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태평양의 바로 동쪽, 그리고 대서양의 바로 동쪽, 큰 대륙의 서쪽이죠. 그쪽은 원래부터가 기후가 좋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기후학적으로 해류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대륙의 동안은 어떠냐면요, 건조하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굉장히 무더운 그런 날씨를 보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땅덩어리긴 하지만 대륙의 기단으로 기본적으로 건조한 가운데, 사실은 북서태평양에 굉장히 뜨거운 지역에 수증기가 많고 더운 바닷가하고 또 접해 있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한 동시에 때때로 굉장히 습한 공기가 몰려오는 이런 다양한 악기상이 몰려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딱 갖춘 지역이 바로 중국이고요. 예를 들어 태풍도 마찬가지죠. 태풍은 주로 이제 서태평양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은 태풍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얼마 전에 태풍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남겼죠. 각종 자연재해, 기상재해 말고도 지진도 많은 곳이 또 중국이기도 하고요.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전 세계의 공장을 150년 전에는 어디가 했을까요? 유럽이 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산업혁명 이후로 세계의 공장, 즉 제조업을 담당하던 나라들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급격한 기술화를 이루어냄에 따라서 유럽은 이제는 거의 제조업을 하지 않습니다. 제조업 대신에 금융이라든지 서비스업, 여러분 그 명품은 대부분 유럽에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고부가가치, 탄소를 조금만 써도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그런 산업구조로 다 재편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생산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물건, 그런 제조업,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물건 없이 하루라도 지금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고, 전 세계인이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제조할 때는 당연히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고, 인류의 문명이 점점 진화함에 따라서 산업화의 단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것이지, 이게 누구 탓이다, 중국의 탓이다 라고 하기도 힘들고요. 한 번씩 우리나라가 급격히 미세먼지가 확 올라가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으로 넘어오는 황사라든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날들이 많고요. 그 날씨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기류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날씨라는 것은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공업지대하고 기류가 딱 매치가 되는 그런 날이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바다로부터 이렇게 기류가 바뀌었을 때는 맑은 날이 지속이 되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봄철에 그런
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지만 배경적으로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상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스스로 발생시키고 있는 미세먼지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화력발전소 하나 돌리는데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분도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지형에 따라서 기류라든지 해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우리나라 겨울철은 온화해지고 여름철 역시 좀 더 지금처럼 폭염이 심해지진 않는 어떤 해양성, 하와이 같은 그런 어떤 좋은 기후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이제 또 위에 우리 몽골이 붙어 있고 중국 북쪽에 우리 시베리아라는 지역 때문에 겨울철에 한파가 이렇게 불어오는 거거든요. 결국 계절성이 좀 약해질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만약 그렇게 되면요. 계절성이라는 건 대륙과 해양의 어떤 연용량 차이 때문에 여름에 대륙이 화르르 불타오르고 좀 더 바다가 서늘하고 겨울에는 반대로 대륙이 너무 추워지고 하면서 바람의 흐름이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어떤 계절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좀 밋밋해지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온화한 기후로 변화할 것이고요. 당연히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겠죠. 캘리포니아 같은 날씨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없어지면 또 하나 좋은 것만 말씀드렸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냐면 태풍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열대지방에서 생긴 태풍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상륙해서 굉장히 빨리 소멸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고마운 일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 대륙이 없어진다면 바다로부터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태풍의 양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 예상하고 다르게 필리핀과 같은 아열대 지방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계절이 뚜렷한 이유가 겨울에는 시베리아의 찬 기온이 내려오고 여름에는 따뜻한 기온이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열대성 강우인 스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륙의 분포는 전 세계 기후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거대한 땅덩어리가 사라진다면 전 세계 기후도 분명히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뭐 해류만 봐도 서한 경계류라고 해가지고 태평양을 이렇게 표충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어떤 해류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이 사라지면 그 해류가 훨씬 더 인도나 그런 쪽을 거쳐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순환하게 되겠죠. 해류가 바뀌면 또 대기의 여러 가지 그 기상 현상들도 바닷물 온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기상 현상들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대륙이 사라진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어떤 추세 자체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경향성은 계속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 같은 것들은 지구온난화하고 무관한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AMO, PDO 같은 패턴들도 대륙이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되게 되겠죠. 당장 엘니뇨 양상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기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순환 패턴들,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잖아요. 좌우면 순환도 많이 바뀔 것이고요. 그 영향이 기후가 더 좋아지는 나라도 있고 나빠지는 나라도 있는데 아마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리 이거 대륙과 해양에 따라 생긴 어떤 순환을 몬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몬순의 어떤 중심이 중국이 뻥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좀 더 훨씬 더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아마 러시아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지금보다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지역으로 바뀌지 않을까. 물론 러시아가 고위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지진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기후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지구급 어떤 실험인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햇빛을 반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지구온난화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고 나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만약에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지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가는 에너지가 많으면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구가 왜 뜨거워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온실기체라는 그런 구름덩어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나가는 에너지를 덜 나가게 하기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가 갇혀서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이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 중에 하나인 가장 중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에너지죠. 태양.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태양 에너지 자체를 좀 덜 들어오게 하면 지구 온도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 우리 잘 알고 있죠. 설국열차에서 사용되었던 가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황산염이 포함된 기체들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황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햇빛을 굉장히 잘 반사합니다. 그래서 대기가 굉장히 안정한 성층권에다가 황산가스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그게 이제 태양빛을 반사해서 쉽게 말해서 지구가 좀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져서 태양빛을 반사하니까 지구가 식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논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국열차에서 보셨듯이 사이드 이펙트가 어마어마해서 지구가 갑자기 빙하기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초래했을 때 딱 정해진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비선형적인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다 예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기 뿐이지 이미 기술력은 다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원리인데요. 태양빛을 지구에서 반사하는 역할을 가장 크게 담당하고 있는 녀석이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 중에서도 높은 구름보다 이제 낮게 깔린 구름들이 사실 태양 반사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근데 이제 낮게 깔린 구름이 주로 이제 먹구름 형태로 돼 있으면 색깔이 검잖아요. 햇빛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구름의 색깔을 좀 더 희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첨가해서 구름의 색깔을 하얗게 만들어서 햇빛 반사율을 높이게 하는 시도가 호주에서 연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주로 이제 산호초 숲이 지구온난화로 너무 바다가 뜨거워져서 너무 많이 죽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지역에 많이 생기고 있는 낮은 구름의 색깔을 바꿔서 조금이라도 대기 온도를 지역적으로 냉각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생각해내고 있고요. 만약에 성공만 한다면 충분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름을 컨트롤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름이 이제 단순히 색깔만 바꾸려고 했는데 구름이 갑자기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지 뭐 이러면 온실 효과가 더 심해진다든지 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지오 엔지니어링의 문제점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과거에 철가루를 바다에 뿌려서 영양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에 철가루를 뿌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성장하게 되거든요. 플랑크톤이 급성장하면 플랑크톤이라는 게 결국은 탄소를 흡수하는 그 자체 덩어리가 유기물이니까요. 탄소를 흡수해서 결국에는 해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바다로 끌어들인 다음에 땅바닥에 묻는 자연스러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역할로 철가루를 뿌리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게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또 이야기된 바 있고요. 다양한 시도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랑 그 효과가 지구급으로 이렇게 나타나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검증이 필요한 단계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구름은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미래 기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 기후과학자들이 알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구온난화가 되면 수증기가 늘어나겠죠. 바닷물이 따뜻해져서요. 따뜻해서 늘어나면 구름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 구름 중에 낮은 구름이 생길지, 그런 먹구름 같은, 아니면 굉장히 높은 구름이 많이 생길지 그걸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낮은 구름은 햇빛을 반사시켜서 오히려 지구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높은 구름은 담요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지구의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과학자들이 아직도 미래에 지구온난화가 지속이 될 때 높은 구름이 많이 생길지 낮은 구름이 많이 생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기후변화 회의론자들 중에서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리차드 린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대표적으로 구름이 지구의 에너지를 가두는 역할보다 반사하는 역할이 더 크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가지고 이분은 진짜 신념에 의해서 어차피 지구 온도가 뜨거워져도 구름이 다 반사시켜 가지고 지구 온도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절했다 아니다라는 말들이 많긴 한데 그래서 구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과학자이기도 합니다.